서로 다를 수 있는 생각, 모두 좋을 수 있는 태도. 일하는 사람을 위한 비즈니스 캐주얼 토크 생각의 미감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생각의 미감 호스트 강기택 과장입니다. 생각의 미감 8번째 대화 주제는 북스톤 출판을 통과하는 일이라고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북스톤에서 실패를 통과하는 일을 쓰신 박소령 작가님을 모셨고요. 시간이 흘러 또 북스톤에서 출판하게 되실 최성훈의 사고실험을 운영주신 최성훈 PD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짝짝짝짝짝. 네, 짝짝짝짝.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소령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 9월에 실패를 통과하는 일이라는 책을 썼고요. 거의 이제 1년이 다 돼갑니다. 놀랍게도. 네. 벌써.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안식년을 보내면서 다음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지를 한참 궁리 중인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소령님이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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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성훈님. 네, 저는 기택님이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유튜브에서 최성훈의 사고실험이라는 채널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최성훈 PD고요. 프리랜서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것저것 잡부 일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북스톤에게서 책 처음 제안을 받은 지는 2년 되어 가는데 그리고 계약을 1년 전 정도에 이제 했었는데, 네, 슬슬 정말 써야 되는 예비 저자라고 생각합니다. 예비 저자라고 스스로 말하니까 되게 부끄럽네요. 2년과 또 1년을 거치면서 이렇게 오게 되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타이틀을 북스톤 출판을 통과하는 일로 잡게 되었고요. 타이틀을 잡게 해주셔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청취자분들은 다 실패를 통과하는 일 다 아시겠지만 10년 동안 이제 퍼블릭 창업하고 이렇게 또 정리하시는 그런 사업 노트를 이렇게 또 많거나 이제 공개해 주셔가지고 그 책으로 이제 작년에 작가 활동 또 부지런하게 하시고 지금 이제 1년 동안 안식년? 거의 1년 맞나요? 1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됐죠? 1년 지금 중에서? 이제 6개월하고 5일 지났죠. 6개월. 굉장히 디테일하시네요. 네, 굉장히 디테일한 걸로 제가 소문 많이 들었어요. 그 책에도 보면 또 굉장한 디테일들이 또 다 드러나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 저도 독자로서 북스톤 여기 입사하기 전에 저도 이제 제 공간을 잠깐 한 6개월 정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공간을 정리하는 쯤에도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진짜 혼자 아무도 없는 제 공간에서 눈물을 진짜 흘렸던, 진짜로 리얼 눈물을 흘렸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딱 1월 1일부터 시작으로 세신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걸 또 이렇게 오늘이 7월 6일인가? 뭐 그러니까. 네. 두 분을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두 분 혹시 조금 어색해 보이긴 하는데요. 지금 네, 구면은 아니신 거죠? 그 북스톤 사무실에서 한번 이제 스쳐가면서 배웠었고, 그때가 이제 실패를 통과하는 일이 나왔을 때였나? 나오기 직전이었나? 제가 북스톤에 미팅하러 왔을 때 맞습니다. 인사드렸어요. 거의 나오기 직전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앉아서 막 이렇게 진짜 제대로 얘기를 해보는 건 지금 처음인가요? 네, 처음. 맞아요. 저는 사실 최성훈의 사고실험 영상을 거의 다 봤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나오신 유튜브 영상들을 저는 거의 다 봤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저는 많은 걸 알고 있고, 성우님 저에 대해 잘 모르시겠지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갑자기 사적인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너무 환영합니다. 네, 대학교 같은 과 선배님이시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가 있는 건 아닌데 그렇죠. 아주 왜냐면 제가 작은, 훨씬 그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학번이 많이 차이가 나요. 아주 작은 그래도 연결고리가 존재한다. 네.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몇 가지 더 네. 있군요. 네. 저도 대구에서. 정말요? 네. 오, 동양 학연보다 더 반가운. 제가 학연 지원 아직 있군요. 이거는 굉장히 몰랐는데 굉장히 반가운 사실. 제가 또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최근 인터뷰를 제가 열심히 봤거든요. 네. 박시영 디자이너님 나오신 인터뷰를. 감사합니다. 네. 저도 미국이 제 인생 최악의 시기를 그때 보낸 적이 있었어요. 대학원 다녔었을 때 네. 퍼블릭 창업하시기 전이었군요. 전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하나 얹어 볼 수 있을까 싶은데, 저도 6살 때까지 대구에 잠깐만 좀 낮은 또 호응이네요. 대구 전 모임. 부산입니다. 네, 고향이 부산이고 저도 이제 대학 오면서 이제 위로 올라와가지고 네, 그런. 그럼 기택님도 진짜 사투리 그가 안 묻어 있으시네요. 그러게요.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런 편인 것 같고. 네. 그럼 성우님은 처음에 이 북스톤에서 출판 계약하실 때 소령님이 또 책을 내신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신 상태였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몰랐고 그때 쓰고 계시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아닌가? 제가 2024년에 이제 2024년 10월에 아마 은경님을 처음 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네. 여기서 은경님은 저희 이제 북스톤 대표님. 네. 북스톤 대표님 처음 네. 배웠었고 쓰기 시작하신 게 그해 겨울이셨나요? 아닙니다. 저는 2025년 책 원고 쓴 거는 5월 초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5, 6, 7, 8 넉 달 썼죠. 그럼 정말 훅 하고 끌어내듯이 토해내시고 출판으로도 굉장히 빨리 연결이 빨리 되셨어요. 연결됐죠. 그리고 이제 안식년을 찾아 달렸습니다. 안식년이라는 마감이 네. 또 따로 있었던 거네요. 그쵸. 정확하게는 이제 퇴사를 한 시점부터 안식년이라고 생각하고 출발은 했는데 이제 말만 그때는 안식년이었던 것 같고 이제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이제 안 좋으니까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요, 사실은. 근데 글 막 몰입해서 쓰고 이제 공개하고 이제 독자분들 만나는 자리로 이제 4개월 바짝 보내고 나서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마음속에서 정리가 많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진짜 깔끔하게 안식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 문장이랑 그런 표현의 밀도랄까요? 제가 읽으면서는 제가 이 작년에 읽었던 그 도서로 된 책 중에서 텍스트 중에서 제일 그 뜨거움이 느껴졌던 문장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저는 그만한 스타텀이 그만한 규모의 일을 하진 않았음에도 제가 작년에 읽었던 그 활자된 텍스트 중에서는 굉장히 되게 뜨겁고 여기서 확 들어가서 읽게 되는 진짜 그 현장감이 엄청나게 느껴지는 그런 글이어서 그 실제로도 이렇게 4개월 만에 탈고를 하신 거였던 거네요. 초고부터 탈고까지. 네, 빠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뭐 이따가도 이제 저희가 콘텐츠 생산과 소비에 대한 얘기도 하겠지만 저는 이제 콘텐츠 소비자이기도 하면서도 생산자니까 조금 특별하게 생각하는 층위의 콘텐츠가 이거 자체가 뭐 잘 만들어졌다, 뭐 완성도가 높다, 아름답다 이런 거 다 떠나서 나도 이걸 해야겠다. 그러니까 뭔가 이 매체를 만들고 싶다. 영화를 보고 나도 영화란 거 만들고 싶다. 음악을 듣고 음악이란 거 만들어 보고 싶다 하게 하는 그 종류의 것들이 있는데 실패를 통과하는 일은 글 쓰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글 쓰고 싶다, 뭐 고백하고 싶다, 네. 뭐 이런 것들, 기록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 나도 토하고 싶다. 네. 그런 게 뭐 음식을 먹더라도 진짜 맛있다로 끝나는 음식이 있고 이런 건 어떻게 이 맛을 내지? 라는 그런 메뉴가 있는 것처럼 그 책이 작년에는 저한테는 그런 책이었고, 그래서 지금 여기 대표님 방에서 녹음하고 있는데 저기 뒤에 몇몇 책들은 또 액자화되어서 이제 걸려 있는데 이제 성우님도 이제 장차 저기에 이제 지금 X자를 손으로 그리고 계시고 이렇게 돼 있고요. 소령님이 이제 그 성우님이 만드신 채널에 올리시는 사고실험에 올리시는 네. 컨텐츠들도 다 보셨다고 맞아요. 하셨고 네. 성우님 게스트로 출연하시는 컨텐츠들도 다 보셨을 것 최근에 같아요. 나온 건 거의 다 네, 봤어요. 최근에 네. 제가 이종범의 스토리캠프 채널에 좀 네. 자주 나갈 예정인데 소령님이 또 종범님의 팬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서 네. 그래도 부담스럽지 않으셨나요, 성우님은? 아니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뭔가 주시하고 있는. 아닙니다. 저는 네. 제가 좀 그래도 저는 원래 보여지는 삶을 살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런 걸 전혀 원하지 않았던 사람으로서 아직까지도 그 삶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솔직히 말하면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레이더를 좀 덜 세우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가끔씩 그런 게 이제 훅 들어올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뭔가를 올렸는데 갑자기 생판 연락이 5년 10년 전에 끊겼던 사람한테서 연락이 온다. 이제 그러면 조금 놀랍긴 한데 그 외에는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봐주시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소령님의 인스타그램 특히 이제 리뷰에 그쵸. 특화되기도 소령 리뷰. 한 그걸 보면서 거기에 올라오는 것도 영광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 되게 경기가 끝나고 올림픽 경기가 끝나고 네.
그 순위표라든지 그런 메달을 받는 수여받는 그런 자리인 것 같기도 해서 어떤 생산자분들한테는 네. 꾸미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리뷰 받을까 이런 부담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전 들더라고요. 왜냐면 늘 자세한 리뷰는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코미디를 담아줘서 제대로 이건 제대로 얘기한 더 뭐가 신랄을 하거나 발랄을 하거나 이런 리뷰들을 더 달아주시거나 혹은 이렇게 뭐 만날 수 있는 자리에서 더 이렇게 대화하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성우님은 그런 부담감은 또 없는 편이시군요. 제가 소령 리뷰 사고 실험에 올라간 게 많진 않아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또 저희가 녹음하고 네. 이렇게 출연하신 것도 소령 리뷰에도 올라갈 만한 건가요? 본인이 나온 컨텐츠도 소령님은 리뷰를 하시나요? 그렇게는 잘 안 하고요. 네, 뭔가 이렇게 다른 거랑 섞어서. 다른 거랑 섞어서 네. 아, 단독으로 제가 부끄럽기 때문에. 그러면 소령 리뷰에 올라가는 기준점들이 좀 네. 궁금해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요즘에 눈 떠 있는 시간 중에 대부분은 컨텐츠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보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일부의 컨텐츠들은 약간 내 감상을 휘발시켜 두지 않고 조금 더 자세하게 남겨놓고 싶다라는 컨텐츠가 조금씩 있습니다. 일부죠. 네. 근데 그 일부에 대해서만 이제 쓰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주로 또 공통 분모를 굳이 생각해 보면 저는 기본적으로 좋은 컨텐츠는 좋은 대사가 있냐 없냐가 되게 좋은 대사. 중요해요. 네. 그러게요. 네. 올리시는 것들이 주로 네, 대사에 맞아요. 캡처인 경우들이 네. 많네요. 그냥 그 문장이 저는 되게, 그러니까 글이 저는 모든 컨텐츠의 뼈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영상이든 오디오든 그냥 기본적으로 저는 글이 핵심이라고 조금 더 생각하는 쪽에 가까워서, 그래서 어떤 컨텐츠에서 그냥 건질 수 있는 한 문장을 만나면 저는 이제 그거를 좀 캡처한다든지 사진을 찍어둔다든지 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생각들을 쭉 이제 리뷰로 좀 남겨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해외 컨텐츠들은 번역과 자막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네. 그 들을 때 느낌이랑 네. 읽을 때 느낌이랑 다르기도 할 텐데 네. 그런 데서 탈락되는 경우도 좀 곧잘 제가 있겠네요. 그렇게까지 모국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거를 거의 매일 막 몇 개씩 막 올려주시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와, 아닙니다. 거의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런 느낌 정도거든요. 제 주변에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빈번하게 사실 올라오는 편이어서 아, 진짜 성실하시다. 그리고 언제 이걸 다 보시지? 아무리 안신년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집에 뭐 백남준 작가님처럼 이렇게 TV가 이렇게 막 72개 정도 네, 있어가지고. 그런 느낌도 좀 드는데 주로 어느 시간대 그러면은 섭렵하세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 대략 한 달에 제가 올리는 개수가 10개에서 12개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이 정도 밖에라 그런가요? 영업일 기준으로 하면 이틀에 그런가? 하나씩인데 네. 보고 쓰고까지 다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분량들이 고봉밥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진짜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완전 고공밥. 네. 그 속도가 다르신 것 같다고 저 느끼고 있고 반면에 이제 성우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양보다 네네. 소담하게 올리시지만 맛이 다 끌어올려지는 혀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끌어올려지는 지금 약간 문장을 일부러 만들어내시느라 아니 고봉밥의 반대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공들여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텀이 벌어지더라도 이렇게 지금 공들여서 진국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올린 경우도 많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랬거든요. 그쵸. 지금 한 2주에 한 번, 2, 3주에 한 번. 근데 만들 때는 저는 고봉밥 같은 느낌. 이번에 2시간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또 고봉밥이었습니다. 네, 4월에 이제 채널을 재개한 뒤로는 제 내면에서는 1시간 미만은 안 올린다. 원래 영어 제외, 그러니까 외국어 화자 분들 제외하고 한국어 콘텐츠는 1시간 미만으로 안 만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 그러면은 기존에 촬영할 때부터 이미 네네. 그럼 최소 1시간 그리고 뭐 2시간까지는 막 기본적으로 넘어가야겠네요. 편집할 것도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3시간을 내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고 뭐 4시간 찍은 적도 있고.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러니까 편집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부, 2부 한 분당 1부, 2부로 나눠서 한 30분 요 정도 이제 만들어서 합치면 50분에서 1시간 정도였는데 이제는 편집을 덜 하고 있고요. 편집을 덜 하는 것은
그냥 그 전까지는 좀 죄송하지만 보시는 분들의 어쨌든 경험을 저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게 사실 제가 뭐 나름대로는 이 팟캐스트가 됐든 이 프로그램 이 밀도가 되게 높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그냥 좀 더 개인으로서 저도 들어가고 있어서 저를 많이 안 잘라요. 옛날에는 제 말에 한 거의 80% 잘랐어요. 80-90%. 질문만 남기고. 근데 그런 이제는 것 같아요. 요즘엔 좀 많이 네, 제 말을 남기죠. 그렇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 얘기는 너무 많이 하는 거, 이런 대사들이 많이 등장해서 저는 좀 더 인간적이고 친근하게 느껴졌거든요. 네. 사실은 원래 항상 그렇게 했는데, 그전에는 이제 아무도 솔직히 인터뷰 보는데 사회자가 뭐가 중요함, 사회자의 에고나 자아가 왜 들어가야 되지, 어차피 저는 편집자이기도 하니까, PD니까. 그래서 사회자 최성훈으로서의 에고를 다 빼고 죽이다가 이제는 그것까지도 살리고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지금 완전히 공감하는 게, 저도 이제 저희가 지금 8화 녹음하고 있는데 특히 한 5화, 6화 정도까지는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편집자이기도 하고 제 얘기가 뭐가 궁금해. 특히 북스톤의 생각의 미감이라는 채널에 나는 이제 호스트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저도 제가 이렇게 많이 실제로 현장에서 대화한 것들은 거의 많이 덜어냈거든요. 네. 그리고 청취자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뭐 유익하다거나 재미없을 것 같고 저 때문에 듣는 게 아닐 테니까. 근데 이제 5, 6화까지 한 것들을 이제 내부에서 이제 리뷰를 하면서 좀 더 캐릭터가 드러나거나, 왜냐면 저도 좀 갭 차이가 있거든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저희 회사의 유일한 대표님 빼고는 유일한 분위기 메이커라서 조용한 걸 좀 잘 못 참고 근데 이제 그래서 저도 그래, 그럼 내가 호스트지만 좀 더 나의 캐릭터나 내 이야기를 좀 더 공유를 해서 이것까지 어차피 이걸 계속 들을 사람을 내 얘기도 좀 알아봐요 하는 그런 느낌으로 좀 남겨놓자 라는 생각이 좀 든 지 얼마 안 됐고, 그 7화부터는 좀 제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너무 좋은데.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 저는 제가 솔직히 말하면 팟캐스트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팟캐스트를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생각하는 팟캐스트는 이게 진짜 팟캐스트고요. 저는 인터뷰, 그러니까 문답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걸 만들어 왔고, 제가 생각하는 팟캐스트는 좀 더 대화 그리고 음성이 섞이는 것이거든요. 유튜브를 만들 거라면 저는 사회자의 개성을 넣는 건 만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굳이 원하지 않으니까. 특히 저나 기태님처럼 저희 사실 그냥 연예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팟캐스트, 어떤 대화를 진행하는 주체로서는 그 개인의 캐릭터라는 것이 저는 좀 더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느낍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제 얘기를 그래서 좀 먼저 보태보자면, 저도 성우님처럼 독립출판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독립출판을 다루는 서점에서 스토리지 부겐필름. 네, 거기서 일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책방 대표님이랑 제가 독립출판물을 이제 출판하신 분들을 모셔서 인터뷰하는 팟캐스트를 제가 한 10년 정도 이렇게 뜨문뜨문 저희가 한 160회 가까이 했는데, 근데 그때는 2MC예요. 네. 저랑 대표님이랑 2MC고 한 분의 이제 제작자분, 동출판은 제작자라 그래요. 이 출판계에는 뭐 작가님, 저자라고 하지만 저희끼리는 이제 우리 제작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제작자분을 모시고 이야기하는 걸 했는데, 그때는 아예 이제 호스트가 또 2명이고, 원래 저희 둘이 얘기하는데 한 명이 아는 친구 이제 불러서 술자리에 부르듯이 이렇게 편하게 그렇죠. 얘기하니까, 지금 저희 딱 그냥 기간도 다르고 컨셉도 다르고 하지만 그래도 야그램의 인디 브랜드 스몰 섹터인데도 제가 생각의 미감으로 진행하는 지표보다 훨씬 잘 나오거든요. 물론 초반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봤을 때가 딱 그거더라고요. 제가 객관적으로 이제 한번 나를 잡고 회고를 해봤는데, 나 그때는 진짜 이렇게 떠들었는데, 거기서는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각을 좀 잡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으니까 좀 그런 게 있겠구나 라는 게 좀 있어. 물론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경제 경영 입문서를 만드는 출판사의 이제 기본적인 저희 북스톤의 책들을 구매해 주시는 분들이 먼저 이제 진입을 할 거라 생각했고, 너무 제가 무례한 사람은 아니지만 사생활에서도 좀 이렇게 격의 없이 행동하는 거는 좀 회사 컨텐츠기도 하고, 제가 좀 부담도 있고, 저는 만대로 그런 컨텐츠를 듣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방금 성우님 말씀해 주신 대로 팟캐스트다, 팟캐스트의 재미는 그런 거지 라고 이제 좀 임하고 좀 과감하게 해보려고 하는 편인데, 진짜 이게 과감하게 해보려고 한다는 편 자체가 이 말이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표님이요, 더 과감하게 해,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까지 과감하게는 못하고,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저는 인터뷰를 만드는 거는 게스트 중심인데 팟캐스트는 저는 솔직히 호스트 중심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호스트 한 명이서 그 모든 걸 만들어내기는 솔직히 어려운 것 같고 그 사람이 그냥 2명 있을 때 존재하거나 이제 발생하는 그 케미스트리 같은 것이 왜냐면 팟캐스트는 지속의 콘텐츠니까 한 번 빵 해갖고 뜨는 게 아니라 이제 연속성과 지속성 계속해서 줄 수 있는 편안함 같은 걸 사람들이 원하니까 팟캐스트는 네, 그게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 맞아요. 케미의 안정성이랄까? 그게 그 호스트가 시간, 맞아요. 2명이든 3명이든 고정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끼리 대화가 나오고 거기에 새로 오신 분들이 뭐 이렇게 같이 뭐랄까 어우러지고 네, 이런 네, 것들이 네.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이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게까지 개념적으로 구분하진 못했었는데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는 솔직히 인터뷰 여러 사람 인터뷰 안 봐도 되고 내가 관심 있는 사람, 내가 관심 있는 뭐 인사이트 정보, 관점 이런 거 하나만 봐도 되는데 팟캐스트는 이 콘텐츠에서 기대하는 무언가를 충족시켜준 예측 가능성이 되게 중요해서 그 예측 가능성이 케미랑 그 고정 멤버들에서 나오지 않나. 저는 이제 유튜브 PD로만 커리어를 이제 쌓았으니까 저한테 유튜브와 팟캐스트의 차이는 뭔가 그러니까 유튜브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발견되는 곳이고 저는 팟캐스트는 발견되기보다는 내가 찾아서 듣는 쪽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물론 유튜브 자체가 롱폼 비디오 팟캐스트이고 개꿀이네 하면서 이제 팟캐스트를 밀어주면서 그게 지금 혼재되어 있는 양상에 오긴 됐고 했지만 요즘 사실 사람들이 구독 옛날에 비해서 훨씬 안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구독 안 하고 본다는 거. 네네네. 어쨌든 유튜브 자체는 그러니까 내가 구독하는 채널의 모든 영상을 다 보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내가 구독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피드에 뜬 발견된 영상을 소비하게 되는 형태인데 그 와중에 그래도 팟캐스트는 어떤 지속성, 그 청취의 연속성 이런 것이 좀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뭔가 그런 느낌으로 아마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아무래도 직접 이제 유튜브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다른 유튜브 컨텐츠들도 사실 학습도 하고 비교도 하면서 지내실 것 같은데 그 시간만으로 사실 이제 녹록지 않아서 팟캐스트도 많이 안 들으신다고 못 들으신다고 네네네. 하셨고 얼마 전에 전 적에도 인간 리뷰 보면서 네네. 웹툰도 잘 오랜만에 봤다고 맞아요. 하셨는데 정말 다양한 채널과 매체가 있는데 그럼 성우님이 주로 드리는 거는 비디오인가요? 저는 일단 영화 제가 의식적으로 제일 많이 소비한다고 생각하는 건 영화고요. 근데 영화를 보는 걸 러닝 타임으로 따지면 사실 웹소설 읽는 시간보다는 작을 거예요. 웹소설을 많이 읽거든요. 근데 그냥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의 몰입 인지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건 영화를 보러 갈 때인 것 같고 유튜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정말 PD 그러니까 회사에 소속된 PD로 일하고 막 사고 실험 이런 거 기획하고 막 이럴 때는 스터디 한다는 느낌으로 이 시대의 조류를 알아야 된다는 느낌으로 많이 봤었는데 요즘은 솔직히 제가 보던 것만 봅니다. 보던 거 보다가 세렌디피티처럼 이제 제 알고리즘에 또 새로운 게 뭐가 떠 하면 보지 어떤 스터디라는 것이 더 이상 사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너무 파편화된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고 더 이상 모두가 소비하는 콘텐츠가 저는 정말 그냥 없다고 생각해요. 뭐 마지막에 아마 핑계고 정도지 않을까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만큼 그러니까 이 시장을 스터디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실효성이나 실이익이 별로 없다. 그냥 그걸 내가 하고 있다라는 약간 자기 위안 정도는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것보다는 근데 이거는 제가 모든 당연히 유튜브 종사자를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저는 예를 들면 또간집 뭐 아니면 12층 이런 코미디형 예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장르 연구 기획 같은 게 필요할 텐데 저는 애초에 그쪽과 멀리 있으니까 사실 저는 그냥 비디오 팟캐스트라는 하나의 장르만 거의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더 이상 스터디가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구조상의 스터디일까요? 왜냐면 영화를 아까 보러 간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이제 예상해 보기로는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하실 네네네. 것 같아요. 큰 화면 스크린으로. 맞아요. 네. 저는 극장에 한
1, 2주에 한 번 갑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오디오 유튜브 이렇게 진행하시고 있지만 저도 영화관에 거의 그런 정도 빈도로 사실 가거든요. 저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걸 너무 좋아하고 저의 어린 시절에 저희 도피처이기도 했던 공간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능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 영상미 그리고 어떤 뉘앙스, 미장센이나 이런 컷 이런 것들을 내가 영상을 다룰 줄 알면 그거를 한번 구현해 보고 싶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나오고 대화가 위주가 된 컨텐츠에서는 그걸 어떻게 보면 잠시 내려놔야 될 것 같은데 적용하기가. 네네네, 그럼요. 성우님은 어떻게 발산하고 계신가요? 저는 저거 한번 활용해 보고 싶은데 저런 거를. 계속 안에 누르고 있고요. 네. 소위 말해서 인서트 찍고 싶다. 네네네. 그런 욕망이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 저도 최근에 소령님이 다녀오셨던 북유럽 여행을 다녀오면서 오랜만에 개인 영상을 한번 좀 찍어서 작업을 해보고 그랬었는데 대신에 이거 너무 이제 죄송해요. 제 프로그램 얘기가 너무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는 좀 오글거린다고 하셔도 이해하지만 사고실험 사실 그러니까 이미지가 없죠. 물론 표정 같은 거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컷 앵글 바꾸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예전 영화만큼은 아니죠. 그 대신에 저는 그 리듬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고 편집을 할 때도 뭐 내용을 덜어내고 쫀쫀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말의 리듬이 살아있는가 이것이 그냥 몰입이라는 것을 이 비디오 팟캐스트에서도 구현하고 싶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경험은 몰입이기 때문에 사고실험도 사실 심심한데 뭔가 보다 보면 그래도 좀 몰입이 되는 경험을 만들어주고 싶고 그거 자체는 저는 언어의 이 리듬, 이 사람의 말이 탁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반대 어절로 뒤집어질 때 아니면 침묵이 얼마나 길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관성이 유지될 때 저는 제가 만든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거든요. 왜냐면 저한테 딱 맞춤으로 제가 몰입할 수 있게 만들었으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는 영화를 보는 경험이 제가 만들고 있는 것에서도 어떤 편집 리듬적인 측면에서는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신선하네요. 그 리듬감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몸에 배이게 하고 그거를 대화로서 인터뷰 컨텐츠는 사실 그 현장에서의 그 대화가 이어지는 거, 그 대화를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포획하지 못하면은 활용할 방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박시영 디자이너님 나온 편에서 그 성우님의 표정이 뭐 이렇게 다 대화 2시간 가량의 대화지만 굉장히 대화하면서 이게 진짜 좋은 대목들이 나왔다라는 것들이 표정으로도 알 수 있어서 오히려 그 대화만이 이루어진 오디오 콘텐츠가 아니라 그런 표정을 저는 볼 수 있다라는 게 네.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거든요. 제가 유튜브 운영하면서 제일 기분 좋았던 댓글이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뭐 사실 칭찬 좋은 댓글 너무 감사하게 뭐 많은데 어떤 한 분이 제가 이제 만들었던 패트릭 브링리 작가님이라는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라는 책 쓰신 분 인터뷰했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 댓글에 음악을 들은 것 같아요 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최고의 극찬이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하는 이 리듬감이라는 것이 뭔가 전달이 되었구나 그분한테는. 그러니까 왜냐면 거긴 정보도 많고 말도 많고 책에 대한 얘기하니까 좋은 문장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음악을 들은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개쩐다. 참 매번 그 수많은 댓글을 봤는데 그래도 딱 그 한 줄이 이정표로 딱 찍어주는 그런 댓글을 받는 삶, 영상으로도 그리고 뭐 책이나 어떤 다른 컨텐츠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삶이 익숙해지기도 했을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떤 의견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받는, 그래서 소령님이 뭐 인터뷰 컨텐츠 말하러 나가셨다거나 아니면 이제 출간된 책에는 그 서점 홈페이지에 그런 평들이 나와 있잖아요. 사실 근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아는 사람이랑 회의를 통해서 어떤 피드백을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나은 것을 그 사람이 시간과 돈을 들여서 소비자한테 사실 어떤 소비 후기를 받는다라는 것이 그때 이제 책 나온 이후에 네. 소령님은 지금 성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인상적인 그런 댓글이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성우님 진짜 용감하다고 생각하고요. 댓글을 다 확인하시겠죠? 그렇죠. 아마도. 네. 저는 기본적으로 잘 안 봅니다. 왜요? 저를 보호하고 싶어서. 네. 물론 제 인스타그램에 이제 뭐 어떤 포스트마다 달리는 댓글들은 보죠. 그쵸. 사실 많이 안 달리는데 이제 보면 보죠. 네. 근데 그걸 제외하고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뭐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뭐 서점에서 써주시는 글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제 북스톤에 부탁해서 이제 제가 봐야 될 게 있으면 알려주신다고 하지 제가 이제 그거를 따로 보진 않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찾아봤었던 게 이제 오히려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이런 저는 블로그는 어느 정도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매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전 쓰신 글들이 있으니까 대충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뭐 제 책 제목으로 들어가서 검색해 본다든지 뭐 그런 건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불특정 다수이고 저는 이분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데 이제 어떤 저의 컨텐츠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이제 뭔가 평하셨거나 감상 남겨주신 거는 사실 굉장히 감사하지만 저는 안 보는 게 저를 보호하고 싶은 욕심이 더 1순위여서 이제 그렇게까지 막 더 막 열심히 보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네. 책을 출간하시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걱정이 있었을지 하고 나서 생긴 걸까요? 아니요. 출간하고 나서? 애당초 이전부터도 이제 네. 회사를 할 때도 네. 저는 이제 막 그 저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다른 컨텐츠에 그 리뷰를 남기시거나 네, 의견을 네. 전달할 때도 그 사람을 그 사람들 그 대상도 사실 네. 보호받고 싶을 수가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정확해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렇게 제 인스타그램에 이런저런 봤던 후기를 막 썼었을 때 이제 제가 존경하는 어떤 분이 저한테 따로 이제 DM을 주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아마 하루는 어떤 컨텐츠에 대해서 되게 신랄하게 오는 것 같다고 썼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만화였던 것 같아요. 일본 만화. 근데 이제 어떤 그분이 저 따로 DM을 주셔서 굳이 안 좋은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라는 뭐 그런 종류의 어떤 조언이셨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와닿았었거든요. 그 어떤 마음으로 주신 말씀인지 알겠어서.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가 이제 어떤 거에 대해서 제 감상을 남길 때는 제가 이거 너무 좋아, 추천해 하는 거는 무조건 이제 잘 쓰려고 하고요. 봤을 때 그냥 그렇거나 별론데 싶으면 이제 굳이 남기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은 오히려. 네, 왜냐면 뭐 만드신 본인이 사실은 제일 잘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에 대해서. 그리고 좋은 말은 계속 퍼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이게 약간 뭔가 비수가 되거나 어쨌든 타인한테 상처가 될 수 있는 거를 굳이 내 입으로 내 글로 계속 남기고 싶은 마음은 저는 더 안 드는 것 같아서 그거는 조금 조심을 하려고 그래도 삐져나오는 게 있겠지만 네, 조심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성우님은 뭐 혹시 다른 걸 보시거나 어떤 컨텐츠를 들으시거나 할 때 직접 의견을 남기시는 편 아니시죠? 저는 댓글 남기는 편 아니시죠? 직접 남기지는 않고요. 저는 메일을 쓰시나요? 메일을 쓴 적이나 DM을 한 적은 있어요. 옛날에 어떤 인디 아티스트 분한테 DM 같은 거 정말 고마워서 정말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대 중반 정도의 시기를 계속해서 창작자 지망생으로 보냈었기 때문에 뭔가 그런 시기에 어떤 인디 아티스트들이 주는 위로 같은 것이 저한테 있어서 근데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거 진짜 아무 상관없는 에피소드인데 벌써 재밌네요. 이제 사실은 그분도 그러니까 정말 그 인디 중에서도 인디셨어요. 그러니까 많이 알려지신 분은 아니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메시지를 드릴 때 그래도 조금 정성과 이제 진심을 담아서 한 길게 썼는데 답이 안 온 거죠. 그래서 읽고요? 그러니까 인스타 DM이었으니까 아마 요청에 들어갈 수 요청으로 있어요. 갔겠죠. 네. 근데 그때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인스타가 어떻게 생겼었는지. 근데 웬만하면은 보고 읽고 뭔가 그래도 약간 그렇죠. 인디 아티스트인데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데. 근데 이제 제가 그렇다고 뭐 인디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보냈는데 아예 그게 없으니까 그치. 근데 이렇게 어쨌든 알려진 사람들한테 뭔가 의견을 받으면 이 사람들은 답을 못 하거나 안 하거나 이렇구나. 근데 좀 서운하네. 나름의 방침이 있구나. 네. 그 정도로 혼자 이제 지 혼자 뿔이 나진 않았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저한테 답장을 했었어요. 네, 답장을 했었는데 제가 진짜 뭔지 모르게 놓치고 있었는데 심지어 그 답장이 이제 제가 창작자 지망생이었어요. 시절이니까 그 답장에 언젠가 성우님의 결과물도 뭐 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내용이었는데 그걸 보고 까먹고
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죄송해요 주소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때 보내고 답을 못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던 경험 속에서 저는 아 그럼 이거는 직접 말하지 말고 뭐 좋은 게 있으면 뭐 제 피드나 이런 데 올릴 수는 있지만 직접 발화해봤자 에이씨 이 사람한테 답장도 안 해주네 생각을 했었다가 아 아니구나 내가 그냥 왠지 모르지만 뭘 놓쳤던 거였고 되게 그때 봤으면 정말 힘을 얻었을 답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드린 것이 그분에게도 가 닿았다라는 것이 느껴졌었고 그래서 이제는 뭐 만약에 제가 정말 뭔가에 되게 감동을 받고 근데 그것을 이 사람에게 직접 전하는 것이 이 사람이 힘이 될 것 같다 하면은 뭐 남겨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런 걸 받고 힘을 얻는 경험들이 많이 하니까. 네. 지금 주제가 좀 많이 발산적이죠? 네. 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만약에 제가 진행을 하는 거였으면 네. 아씨 약간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은데 기대가 네. 네. 파이팅. 제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성우님이 이제 프리랜서라고 하셨고 맞아요. 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한편으로는 이제 월급의 기준에서 좀 벗어난 네. 따박따박이 아닌 삶에 이제 진입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따박따박은 얼마나 하셨죠? 따박따박 기간은 얼마나 됐었죠? 근데 사실상 작년 10월 휴직 기점으로 네. 보면은 6년 아니다 5년이군요. 5년이고 그 엄두를 알고 하셨을지 그 주변에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인터뷰를 하면서 대부분 프리랜서라고 사실 볼 수 있잖아요. 인터뷰 이분들은. 그렇죠. 네. 뭐, 성우님은 그 5년 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급여자로서의 생활을 하다가 네. 이제 그럼 내가 내 파일을 내 텃밭을 갖고 봐야겠다라는 게 돈뿐만은 또 아니었을 것 같고 기획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이런 걸 보고 싶어 이런 걸 만들고 싶어라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돈은 심각하게 줄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생활이 어렵고요. 그러니까 뭐 농담처럼 한 말이지만 그 현금 흐름의 압박이 진짜 있어요. 그래서 뭐 금전적으로 프리랜서를 하는 게 그러니까 이득인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고 왜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면 제 채널에서 뭐 광고 같은 걸 하면 모르겠는데 이제 제 채널의 소유권이 저한테 있거든요. 근데 뭐 저는 일단 아직까지는 광고를 다시 뭐 금방 재개할 생각은 없고 지금 저한테 되게 중요했던 건 이것도 좀 오글거리는 말이긴 한데 저에게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나를 맥시마이즈 하고 싶다. 그러니까 나의 최대한으로 살고 싶다. 근데 저는 그 시기가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도 할 수 있지만 또 오히려 30대 초중반 되게 애매한 이 시점에 그리고 아직 싱글이고 뭐 정말 책임지지 않아도 될 이때의 나의 최대한을 다 살아보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콘텐츠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일종의 정년기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네네네. 왜냐면 뭐 책임져야 되는 그러니까 아니면 제가 더 이상 솔로 플레이가 인생에서 불가능해지면은 이렇게까지 지 맘대로 살지는 못할 것 같은데 저는 요즘 진짜 제 맘대로 살거든요. 진짜 미친 듯이 제 맘대로 살고 콘텐츠도 제 맘대로 만들어요. 그게 미덕이죠. 네. 프리랜서의.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돈을 더 버는 것도 아니고 사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되게 자연스럽고 편하네요. 그냥 이게 좋고 이렇게 살다가 또 몇 년 지나면 근데 왜냐면 저는 조직에 들어가면 사실 수능을 잘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저는 조직에 들어가는 순간 조직의 목적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직에서 자아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좀 경멸합니다. 죄송해요. 그러니까 나가면 되는데 안 나가고 계속 자아 실현하면 네. 제가 말한 협업의 질이 완전히 떨어지잖아요. 네네네. 저희 고집만 든 사람들. 그래서 누군가 봤을 때는 최성훈의 사고 실험도 회사에서 자아 실현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연봉을 깎는다거나 내가 나한테 들어오는 인풋 대비 내가 돌려주는 아웃풋이 적은 것 같으면 그 조정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조직에 들어가면 제가 최우선이 당연히 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나를 최우선으로 살아보고 싶은 시기고 그게 또 자연스럽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는데 뭐 돈 떨어지면 다시 취업해야죠. 생각하시는 시간의 시한이 있으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나를 최우선으로 살고 싶다? 사실 저는 한 35,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앞으로 2년? 네. 오. 정도
그리고 2년 정도는 어떻게 저렇게 버틸 수 있겠지. 네, 라는 생각, 그러니까 많은 것이 좀 함축돼 있었어요. 그쯤 되면은 슬슬 저도 이제 다른 누군가와 함께하는 미래를 꿈꿔야 되지 않을까, 꿈꾸고 싶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쯤 되면 진짜 일이 잘 안 풀렸을 때 모아둔 돈이 다 떨어지고 진짜 이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그 정도 느낌이었어요. 네. 그 뭔가 또 아슬아슬한 느낌이 주는 또 영감이 있거든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상당히 좀 배고파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좀 그런 거 좀 저는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반대로 많이 느끼고 있어요. 반대로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저는 이거 뭔가 좀 녹슨 것 같은데 결핍이 필요하신가요? 네, 좀 뭔가 이렇게 압박과 결핍. 완전 정반대인 거잖아요. 프리랜서랑 딱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하고 그 안에서 제가 뭐 활용할 수는 있지만 창작적인 면에서는 좀 확실히 이게 좀 굳은 것 같다? 근데 물론 이걸 감각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긴 하죠. 왜냐면 이걸 이제 다시 감각한 김에 다시 활성화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하지만 그걸 100% 활용하는 거는 반대로 직장인의 미덕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주말이나 이런 다른 시간은 어떻게 좀 더 다시 설계를 해야 될지 그 시간 이제 7일에서 2일로 준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있고 반대로 고정적인 프리랜서 생활할 때도 매일매일 다르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어느 기간별로 제가 한 달이라는 기준이 아니라 어떤 주별로 프로젝트별로 제가 타임 테이블 설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일주일에서 5일이 이미 설정된 입장에서 그걸 그 능력을 기른 것 같아요. 프리랜서 하는 동안 시간을 제가 유리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네. 물론 회사에서도 저희는 4.5일제인데 4.5일 동안 제가 그걸 유리하게 꾸릴 수 있는 혼자 하는 일이 영역에서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근육을 기를 수 있었으면은 저도 정년기에 잘 길렀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은 경우에 그런 은퇴하신 분들의 어떤 우리가 뭐 시사적 뉴스나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시간을 활용해야 될지 모르겠다가 되게 제일 난감한 거잖아요. 돈도 돈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 활용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회사에 들어왔다라는 점이 저한테는 한편으로 이 회사의 시간과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주말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음에 좀 유리한 지점인 것 같다라는 거. 그 유리가 뭐 과거의 저에 비해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소령님은 처음에 창업하셨을 때 네. 10년도 더 된 일이지만 네. 어떤 동기로 창업하셨는지 많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겠지만 네. 여기서 한번 저희 청취자분들께 공유해 주실 수 있다면요. 그때 저의 동기는 저는 취직을 하고 싶었는데 컨텐츠 섹터에 있는 회사에서 취직을 하고 싶었는데 당시에 약 1년 정도 구직 활동을 했으나 아무데도 취직을 할 수가 없어서 너무 고스펙이어서. 아닙니다. 없어서 이제 어떡하지 하던 기회에 우연히 이제 창업이라는 선택지가 저한테 갑자기 주어졌고 그때 저의 마음은 이제 고민했지만 30대 1년 정도 한번 도전해보자. 네. 1년 해보고 그래서 아까 기한을 물어보셨군요. 얼마 정도 기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년만 해보고 일단 이제 계속 할지 말지 고민해보자 생각했는데 사실은 한번 이제 뭔가 기차에 타게 되면 내리기가 힘든 거죠. 자발적으로. 내려봤자 다치죠. 그리고 까먹기도 하고 1년이라는 타임라인 까먹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하다 보니까 시작하게 됐었던 경우이긴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준비 없이 사실 뛰어들어서 그래서 되게 이제 어리석은 선택들을 많이 했죠. 왜 컨텐츠 쪽으로 일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그때? 이유는 저는 제가 어릴 때 꿈은 사실 이제 막 엄마 아빠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경우 굉장히 많으니까 또 저는 제가 첫 큰딸이어서 장녀여서 이제 엄마 아빠가 원하시는 삶이 내 삶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쭉 살았던 시기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약간 브레이크를 걸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 할래라고 들어갔던 대학에 과가 있었는데 그 과가 이제 밖에서 봤을 때 제가 기대했던 거랑 들어가다 봤더니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뭐 비슷할 수 있지만 저 학교 부적응자로 이제 대학 시절을 보냈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 생활에 부적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밖에서 되게 떠돌았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커리어가 그런 기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엄청 강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제 컨텐츠라는 세계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학원 마치고 이제 한국 돌아왔을 때 제가 생각했던 그 일자리 중에 하나도 사실 기자긴 했었었는데 이제 그런 언론사 업계를 막 알아봤을 때 이제 일자리가 딱히 없었고 그 여전히 저는 근데 그 시장에 대한 좀 사랑이 있었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내가 컨텐츠라는 걸 통해서 많은 거를 얻은 것처럼 내가 누군가한테도 뭔가 되돌려주고 싶다면 그 형태가 저는 컨텐츠이기를 되게 바랬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제일 잘 다루고 지루해하지 않을 것이고 분명히 오래 끈질기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잡서치를 이제 열심히 했었었던 거였고 이제 잡이 없었으니까 제가 만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 또 되돌려주고 싶다?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컨텐츠나 그런 걸 통해서 네, 받았던 거를 다른 사람도 경험하게 해주고 싶다. 네. 이런 마음은 일을 할 때 꼭 필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쵸. 그런, 네, 어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제 저란 사람의 굉장히 뿌리 깊은 거에 어떤 감정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주 뿌리 깊은 감정에 저는 열등감이 진짜 큰 사람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지금도 클 수도 있고 근데 그 열등감이 폭발했던 시기가 저는 대학원 시절이었었고 대학원에 있었을 때 제가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그런 선진국들에서 잘 자라서 좋은 교육 받은 그 나라의 엘리트들을 제가 봤을 때 너무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요? 네. 왜냐하면 이미 출발선이 다른 세계에서 그들은 태어나서 앞으로 막 가고 있는데 저는 제가 그 세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미 출발선이 다르고 이건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아예 진입 불가능한 세계가 있다는 걸 그때 봤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서 제가 느꼈던 이제 뭐 열등감, 자괴감 같은 것들이 다른 한편으로는 어쨌든 내가 영어가 모국어이고 내 국적이 만약에 미국이었으면 훨씬 얻거나 누릴 수 있는 게 많았을 텐데 이건 이미 나는 이제 끝났으니까 난 어쩔 수 없고 어쨌든 이제 이 다음에 이제 한국인으로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한테는 저 같은 열등감을 가지지 않게 뭔가 해주고 싶다. 근데 그게 개인의 노력을 저는 가능한 일이 아니라 생각하고 그거는 그냥 사회 전체가 출발선을 앞으로 계속 밀어줘야지만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편이고 뭐 그런 거에서 제가 느꼈던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극받았던 컨텐츠들 중에서는 예를 들면 저도 정세랑 작가님 엄청 좋아하고 나오신 인터뷰도 되게 잘 봤었는데 거기에 보면 정세랑 작가님 쓰신 소설 중에 갑자기 지금 왜 제목 기억이 안 나지? 그 병원에 나오시는 여러 등장인물들 나오는 소설. 네, 50 People. 거기 보면 제일 마지막에 제일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약간 좀 나이 드신 교수님이 후배한테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 자리에서 돌 최대한 멀리 던져주는 거. 이 다음 사람이 또 이어서 돌 멀리 던져줄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대사를 볼 때 이제 엄청 이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어서 오케이 나는 내 자리에서 공을 최대한 많이 돌을 최대한 멀리 던질 건데 이제 그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제가 어릴 때 젊을 때 놓쳤거나 누리지 못했었던 것들을 환경적으로 조금 더 만들어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미션 때문에 이제 회사가 처음에 막 굴러가기 시작했었던 거죠. 그 회사는 이제 떠나시게 되셨지만 네. 그래도 그런 미션의 연속성에 의해서 네. 실패를 통과하는 일까지.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럼 지금 다음 네. 챕터랄까요? 네. 지금 안식년을 보낸다라는 건 사실 안식이라는 거는 영원한 게 아니라 맞아요. 어떤 휴직이 같은. 그렇죠. 맞아요. 이 앞뒤 사이에 중간에 그쵸, 어떤 그쵸. 그런 기간일 텐데 맞아요. 이 안식년 이후에 이제 지금 6개월 약 6개월 이제 남았는데 네. 또 다른 걸 준비하고 계시겠네요. 네. 오 진짜요? 시작했어요. 아 진짜요? 네. 놀랍죠. 나도 네. 놀랍지만 내가 스스로 놀랍지만 네. 좀 공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여기 어느 정도? 네, 그렇죠. 왜냐면 이제 이거 널리 알려야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네. 일단 전 취직을 할 생각입니다. 네. 아 그거 취직을 하겠다, 그러니까 조직에 들어가겠다라는 결정까지는 확고하게 내리신 거고 네. 도메인 같은 거는 혹시 동인? 도메인. 도메인. 분야
그거는 생각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아 진짜. 네. 그럼 어떤 그거에 거예요? 뭐 국한을- 불러주신다면 뭐 이렇게 아닙니다. 하던가요? 그거 오히려 그거에 국한을 안 두고 약간 이제 어떻게 접근하기로 했냐면 저는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거, 아까 제 개인의 뿌리 깊은 감정에서 유발되는 무언가의 미션, 계몽주의적인 사상, 계몽주의적인 그런 걸 가지고 이제 10년을 막 우당탕탕 해봤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다음에 예를 들어 10년은 제가 좋아하는 것에서 출발하기보다 제가 잘하는 거에서 출발해서 확장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조금 생각의 관점을 조금 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라는 측면에서는 뭐 이제 컨텐츠 좋아하고 뭐 B2C 쪽 세계 좋아하고 뭐 이런 거 좋아하지만 그거는 제가 일을 잘하는 거에서 뭐 겹치면 좋지만 굳이 안 겹쳐도 난 상관없어 라는 식으로 그거는 아예 좀 쳐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오히려 이제 제가 잘하는 거를 더 극대화, 아까 맥시마이제이션 표현 저도 좋아하는데 극대화해서 어쨌든 제가 이 다음에 다시 창업을 하긴 할 건데 창업으로 가기 전까지의 시간 동안 내가 회사에 이제 있을 수 있는 시간 속에서 이제 뭔가를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회사들을 조금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생각이 조금 많이 바뀌었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올해 상반기는 거의 여행 다니고 거의 컨텐츠 보는 것밖에 시간을 안 썼는데 그런 시간을 6개월 보내고 나니까 굉장히 놀랍게도 나 이제 일을 좀 할 준비가 되었는데 라는 생각을 이제 제 스스로 놀랍게도 조금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침 이제 오늘 여기 오기 직전에 오늘 오전에 드디어 이제 제 주변에 이제 몇몇 분들한테 조금 이제 알리기 시작했어요. 저 이제 일할 준비가 좀 된 것 같다. 근데 좀 만나서 나랑 상의 좀 하자 하는 식으로 이제 막 메시지를 이제 오늘부터 보내기 시작해가지고 네.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취업 상담을 네. 지금 취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취뽀를. 네, 그래서 한 회사의 대표까지 했던 분은 어떤 네. 플랫폼으로 취업을 하는 그렇게 지인 베이스로 플랫폼? 이렇게 하나요? 채용 과정에서 네. 저도 지금 그게 너무 지금 흥미진진하고 맞아요. 제 앞에서 앞으로 어떤 일을 벌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만난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기준값들은 조금 정했으니까 제가 뭐 원하는 거 그리고 원하지 않는 거까지는 리스트업을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건 하에 이제 뭐부터 나는 하면 될까 뭐 그런 상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저희 좀 부담스러운 제목이었지만 네. 북스톤 출판을 통과한 일이라고 지어봤었어요. 이제야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통과하신 입장에서 통과했죠. 북스톤 출판을 저는 통과하신 저는 입장에서 통과했고 통과하실 먼저 저는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사실 소령님의 이야기를 내고 싶어요, 책으로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한 곳이 좀 더 여러 곳 있었을 것 같거든요. 아닌가요? 제 이야기를. 네. 북스톤 말고도 근데 왜 북스톤이랑 하셨는지가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약간 뭐 어쩌다가 몇몇 곳에서 이제 뭔가 뭐 제가 만들던 회사가 일에 관련된 무언가를 만든 회사였기 때문에 그런 카테고리의 책을 써보자라는 제안은 좀 주신 곳이 몇 분 계셨었어요. 근데 일단 제가 뭐 회사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다 이제 좀 사양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제 10년을 정리하면서 이제 뭔가를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그때는 사실 제가 북스톤 대표님하고는 10년 정도 이미 이제 업무 때문에 인연이 있었고 회사에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제가 믿고 상의했던 조언자 중에 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 초고를 사실 먼저 보셨던 분이셨고 뭐 자연스럽게 이제 북스톤에서 책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그렇게 보면 조언자가 편집자가 되는 경험을 하신 건데 맞습니다. 그건 좀 어떠셨나요? 일단 저는 뭐가 제일 좋았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실무 편집해주시는 편집자분은 따로 계셨고 약간 대표님께서는 조금 더 이제 위에서 바라보시면서 글 전체 결을 잡아주시는 편집자 역할을 하셨었는데 대표님께서 저를 10년을 봐오셨기 때문에 이 글의 톤이나 뭐 이 글의 방향이나
어떻게 썼을 때 또 제가 엄청 감사했던 거는 어떤 식으로 썼을 때 이게 박소령이라는 개인의 넥스트에 플러스가 될 것인가 혹은 이거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이미 약간 다 공감대가 있는 채로 좀 잡아주셔서 그게 되게 감사했죠. 그러니까 하나의 상품이나 작품으로만 본 게 아니라 개인의 커리어에 이제 좀 더 드리프트를 줄 수 있는 트리거로. 네. 그러니까 어쨌든 대표님 입장에서 저를 어떻게 보면 그냥 책 한 권 내는 계약된 개인으로 보실 수도 있었겠지만 10년 동안 봐왔던 박소령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발판 삼아서 이 다음에 조금 더 아마 좋은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써먹어라 하시는 마음이 있으셨다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엄청 헌신적으로 잡아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엄청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네. 제목을 직접 대표님이 지으셨죠. 네. 그거 다른 제목으로 막 난 이런 제목 하고 싶은데 이런 건 없으셨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진짜요? 네, 전혀 없었습니다. 원래 이 초고 원고의 저는 구글 문서의 원고를 같이 썼는데 구글 문서 파일 제목은 되게 심플했어요. 제가 했던 회사는 퍼블리였기 때문에 퍼블리 10년, 10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게 끝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편집자가 어떻게 보면 편집해주기를 기대하셨던 걸까요? 그러면? 기대고 자시고 저는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이제 원물을 제공한다. 어느 날 이제 저랑 계속 파트너십이었던 담당 편집자님께서 혹시 이제 제목을 지어야 될 때가 오고 있는데 생각해놓은 키워드나 제목이 있냐 물어보셨길래 저는 사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사실 이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컨텐츠 회사를 운영했었던 시기에 들었던 저의 생각은 결국 각자 잘하는 걸 잘해야 된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출판사가 잘 하시고 저보다 훨씬 유능하신 영역은 이거를 상품화 시키는 게 가장 핵심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했고 출판 시장에서 네 출판사와 작가의 역할이 구분되는 핵심이 상품화 단계에서부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었는데 그럴 때 이제 저의 경험상 출판사에서 그런 책의 제목, 카피, 어떤 컨셉 이런 거를 잡는 거는 되게 저보다 훨씬 잘하실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했었었고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상품이 됐을 때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게 당연히 제목이고 표지일 텐데 그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제가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네. 이미 이거는 출판사가 잘하는 일이니까 네. 나는 글만 네. 잘 제때 제공하면 돼. 글만이라기보다는 이제 글을 음. 그 외에 이제 또 막 일이 막 다 생길 건데 그때는 또 이제 막 일을 이렇게 막 분리해야 되겠죠? 분업을 잘 해야 되겠죠? 그 일이라는 건 네. 어떤 일이라고 예를 얘기하셨을까요? 들면 제가 이제 몰랐었던 것은 이제 책 나오기로 다 이제 결정했어. 사실 책 쓰고 책이 나오면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북토크하고 막 해보니까 행사하고 막 이 이런 거? 다음이 진짜 많더라고요. 책을 네. 상품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렇죠. 활동. 네, 상품이 이제 활성화돼서 시장에서 계속 이제 돌아다니게 만들려면 그 뒷단의 일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거를 이제 밖에서 소비자일 때는 전혀 몰랐었는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뭐가 많았고 이제 그럴 때는 그때그때 계속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기는데 그때그때마다 계속 이제 마케터분, 북선 마케터분, 대표님, 또뭐 실장님하고 협업해서 계속 이제 일 분배하고 그 작업을 끊임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상우님 지금 어느 지점에 도달해 있으실까요? 눈치를 보게 되는데 네. 근데 사실 저는 부끄러울 정도로 뭐가 명확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한테 이제 북스톤이랑 책을 만든다라는 건 되게 명확하고요. 뭐 글감들도 있고 써놓은 것들도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를 기획 내지는 속된 말로 야마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이유는 대표님 내지는 이제 북스톤에서 저랑 책을 만들고 싶으셨던 이유도 솔직히 말하면 야마 때문에는 아니셨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야마 때문이었으면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수많은 자기계발서 제안들, 뭐 질문에 땡땡땡이라던가 아니면 사고 실험 자체를 텍스트화한다던가 아니면 제가 썼던 뉴스레터 자체를 텍스트화한다던가 그런 건 야마가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북스톤은 그냥 최성훈이라는 인물 자체에 약간 배팅을 하셨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의 의견을 되게 많이 존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도 어떤 야마로 써라, 네, 쓰자 이런 것 자체가 아마 다른 저자분들에 비해서 되게 느슨하게 두고 계신 편일 거예요. 왜냐면 얘는 지가 납득될 만한 야마가 있고 찾아야 그걸 하나로 결국에 완결시킬 수 있는 인간일 것이다 라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 안에서 야마가 계속 바뀌어서 그게 좀 문제입니다. 네. 왜냐면 제 자아 자체가 좀 많이 지난 1년 반 정도 동안 많이 변화했고 뭐 페르소나가 많아지고 정말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작가라는 자아가 필요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책을 써야 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 안 쓰면 못 견디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거를 불릴 필요도 없고. 그런데 제가 뭐 이렇게 말하면 되게 건방지게 들리는데 아니, 건방지게 들리지 않아요. 네네. 네, 솔직하게 들려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직업 작가분들을 정말 존경하고 뭐 제가 게스트분들도 많이 모셨고 아니면 자기 도메인의 어떤 전문성이 명확하게 소령님처럼 누구나 대체 불가능한 경험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자기 전문 분야에서 수십 년의 경험을 쌓아서 쓰시는 분들의 책 이런 거는 읽어야 될 이유가 되게 명확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최성훈의 책을 왜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찾고 납득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조차 없다고 생각했으면 애초에 계약을 안 했을 텐데 그래서 실제로 많은 제안들을 이제 고사할 때 그 이유를 항상 써줬어요. 하고 싶은 말이 없습니다. 시간도 없지만 굳이 제가 이 무수한 텍스트들의 무덤 위에 하나의 돌을 더 추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왜 읽어줘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실 그 괴리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것이 저의 이 원고 작업의 진척 내지는 종결을 달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사실은 장애물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독립성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어떤 쓰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그런 야마를 만드는 거를 출판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령님이 말씀하신 거에도 좀 맥이 맞다면, 그러니까 그 원고를 이렇게 공유를 하고 회의 과정을 통해서 이쪽 야마는 어떨까, 저쪽 야마는 어떨까 이렇게 좀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는. 물론 그 텍스트라는 원물은 계약을 하신 작가님이 저자분이 이렇게 제공을 해주시는 거지만 편집자와 마케터가 이렇게 붙어서 케미컬을 해나가면서 새로운 방향이 이제 만들어줄 수 있는 건데, 제가 말하는 독립성은 이걸 이제 계속 혼자 가지고 계신 상태가 아닐까? 그러니까 1차, 2차, 3차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또 풀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저도 출판사랑도 책을 내봤고 작가로서, 그리고 동시판을 더 많이 한 이유는 전 그걸 제가 다 혼자 하고 싶었거든요. 출판사랑 해보고 나서 더 느꼈어요. 아, 출판사랑은 이런 거를 공유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편집자랑 책을 만드는 건데 동시판과 달리, 동시판은 편집자도 마케터도 디자이너도 다 나지만 그럴 거라면 이 협업을 하는 의미가 있어야 한다. 회사에서 일을 하는 의미가 있어야 한다.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거를 내가 아직 100%가 아니더라도 같이 공유를 해서 이거에 대한 논의의 어떤 대화의 케미컬한 장을 빈번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제 그 안에 사실 저는 계약금이 포함되어 있다고도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먼저 제공해야 되는 거는 이제 작가님이지만 작가님의 입장에서는 좀 이제 얘기거리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상태에서 제공을 좀 하고 싶은 거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좀 첨언하자면, 북스톤은 저한테 굉장히 많은 야마와 또 저는 대표님 만날 때마다 너무 재밌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걸 제시해 주셨어요. 사실 그리고 그것들도 다 매력적이었고 그것들의 영향을 이미 받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진짜 전 예술가처럼 굴고 싶진 않은데 근데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는 에세이여서
사실 막 엄청 촘촘하게 이제 조직되어 있지 않아도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코어, 그냥 제일 코어가 돼야 되는 그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개인적으로. 그냥 근데 그 단 하나의 이 지금 좀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저의 그냥 고집 내지는 예술가적 비대한 자아 때문이든 뭐든 간에, 근데 저는 그거는 회사에서도 되게 많은 어떤 조언과 영향과 영감들을 주셨음에도 그거 하나만큼은 내가 정말 100% 완전히 납득되는 방향에서 써야 되고, 그래야만 독자를 설득할 수 있다라는, 그게 회사를 불신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네. 근데 그냥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제작자이기 때문에 제가 시장에 선택을 받아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더 자아가 세긴 할 것 같아요. 이 성우님의 네. 생각에 대해서 네. 북스톤 선배로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소령님? 사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지금 잘 모르겠고, 네, 말씀하신 그 하나의 중요한 네. 코어라고 네. 말씀하신 그 글은 뭔가 개요라도 있는 상태세요? 네, 그건 있어요. 네. 쓰셨어요, 그럼 벌써? 그거를 네. 한 4가지 버전 정도가 있는데 문제는 4가지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 약간 문체도 좀 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너무 구차한데 약간 예를 들면 저도 막 엄청 진지하게 쓰는 글도 있고, 근데 유튜버의 책이잖아, 좀 더 쉽게 갈까? 하면서 이제 뭐 유튜버라는 이름으로 팔리지 않더라도 어쨌든 근데 그러니까 너무 무게 잡고 싶지 않아서 좀 나름대로는 농담 같은 걸 섞는 방식으로 써보기도 했다가 근데 저도 그냥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 어떤 톤으로 어떤 만큼의 고민이나 내용을 써야 될지. 네. 솔직히 말하면 그 딜레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고 실험을 만드는 최성훈이라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그래도 어떤 특정 방향에 기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안을 해주시는 것들도 그렇고 있죠. 제가 그 기대를 많이 무너뜨리려고 정말 많이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있어요. 그게 질문이라는 키워드로 대표되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진심으로 질문이라는 단어가 어떤 끼치는 해악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그 질문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질문이라는 것은 뭐 호기심을 문장의 형태로 구성한 것인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모르는지가 중요하고 뭘 알고 싶은지가 중요한데 자꾸 그 문장의 형태에 초점을 맞춰버리게 되는 것 같아서 뭔가 사실 그 프로필 문구도 바꾸고 싶거든요. 근데 그것도 진짜 뭐 고민하고 쓴 것도 아니고 한 문장 써야 되는데 뭐 쓰지 하다가 엘렐레 하고 쓴 거고, 근데 이제 그것 자체가 쟤는 질문이라는 거에 되게 가치를 두는 사람인가 봐 라는 어떤 인상을 주게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질문은 중요하지만 그 그릇이나 형태가 중요하진 않다. 근데 그 과정 전체, 근데 삶이라는 것을 내가 모르는 것이 있고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래서 답을 어떤 방식으로든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 괴로움이 느껴지네요. 그 질문이란 하나의 필터로 읽히고 보이고 하는 것과 거기에 이제 상충하는 성우님 개인으로서의 그 뭐랄까요, 협곡이랄까, 그런 게 네. 되게 느껴지네요 지금. 왜냐면 너무 올려쳐졌어요. 너무 질문이란 키워드에서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키워드 자체도 그렇고 저 자체도 그렇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키워드는 누가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가볍게. 저는 그러니까 그 질문이라는 것을 타인에게 주는 것 내지는 공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유의미할 수 있는 사례는 차라리 저는 스스로한테 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생에서 올바른 질문을 찾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고, 그걸 언어화해두면 그게 꽤 닻이 되어서 내 인생을 많이 견인해가는 힘들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철학 같은 거네요. 네네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은 뭐 되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잘 던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네, 그런 뭐 철학의 영역일 수도 있고 뭐 솔로프러너 뭐 약간 이런 류의 어떤 나 찾기 하시는 잘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어울리는 거일 것 같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생을 되는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근데 질문이라는 걸 책에서
책에 들어가요. 질문형은 책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무슨 질문을 잘 하는 것, 뭐 좋은 어떤 질문이라는 것으로 소비되고 싶지 않은 것이 저의 이제 마음인 것 같습니다. 뭔가 인간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라는 게 그런 물음표에 곡선을 띠는 형태가 아니라 네네. 뭐 심지어 언어의 형태가 아니어도 되죠. 네. 뭐 제가 그러니까 애초에 저는 제 방송에서 저는 의문형으로 끝나는 문장을 생각보다 많이 발화하지 않아요. 그거보다는 이제 리액션이나 되돌려주기 아니면 패러프레이즈, 어떤 사실 이건 다 동기면담이라는 데서 이제 중요하게 쓰이는 인터뷰 테크닉인데 뭐 의문형으로 끝나야 되는 건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숙여주시는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좀 울림이 있는 건데 작가의 고통, 그쵸? 네. 코어 글을 지금 쓰셔야 하는 작가님의 고통. 근데 사실 이런 거 다 네. 그 핑계입니다. 그냥 네. 시간이 부족했고 네. 먹고 살아야 됐고 네. 그래서 이제 대표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대표님도 먹고 살아야 되는. 근데 그렇죠. 네, 농담입니다. 네네. 2년째 기다리는 대표님. 그래서 네, 이제 뭐 오늘 어떻게 보면 정말 오늘을 기점으로 더 생각해 보니까 뭐 그 스포트 기회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7월에 진짜 좀 달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그래도 제가 이렇게 사전에 이 녹음 전에 메일로 두 분께 북스톤 출판을 통과한 일이라는 되게 파렴치한 제목을 이렇게, 특히 성우님께는 아직 출판하지 않으신 성우님께 부담될 수 있는 제목을 하겠다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해야죠 선뜻 이렇게 해주셔서 이게 진짜 시간의 문제일 뿐이구나 라고 저도 이 생각이 들었고, 오늘 지금 들으니까 오히려 이거 전 지금 듣고 있잖아요. 이제 이 편집이 완료되고 대표님도 들으시면 좀 더 호소력 짙게 또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대표님이 이렇게 뭐 컨트롤을 하진 않았지만 이 녹음에 대해서 저도 사실 궁금했고요. 저도 2월 말에 여기 합류했는데 저희 이제 원고 출간 계획이 있는 원고 리스트업을 봤을 때 내가 즐겨보는 사고 실험의 주인공이 PD님이 이렇게 몇 월로 들어 있었나요? 출간 계획에. 지금쯤인 것 같긴 한데 그랬다가 지금 가을로 변경이 되긴 했었는데 근데 대부분의 원고가 그렇긴 해요. 그렇긴 하고 어쩔 수 없고, 왜냐면은 사실 태고라는 건 끝이 없는 것이고, 어쨌든 쓰는 걸 AI가 아니라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멘탈리티나 그 사람의 지금의 어떤 여정에 지금 어느 지점에 도달해 있는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관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실 다 케어를 해야 되고 기다릴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마찬가지로 반대로 원고를 다 썼는데 회사에서 출간 일정이 겹치거나 할 때도 반대로 또 이해받거나 배려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이제 원고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진지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고, 이런 고민들을 들을 수 있어서 좋은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자리가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한편으로 사실 처음에는 그런 콘텐츠 헤비 유저, 헤비 메이커의 관점으로 두 분을 모실 게 처음에 저희 기획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관점으로 하는 것도 여기서밖에, 저희 북스톤님만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이런 게. 그쵸. 그거를 이제 한번 꼭지를 잡아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여쭤봤던 거고. 그러면 제가 뭐 이건 자르셔도 되는데 왜냐면 나중에 어차피 또 언젠가 이 얘기를 하게 될 테니까, 왜 북스톤에서 하게 됐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북스톤의 기존 책들을 당연히 알고 있었고 그 색깔이 있는 곳이기도 했고, 근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결정적으로 사실 저한테 이제 뭐 처음에 제안을 주셨던 편집자님은 지금은 다른 업종으로 이제 전환을 하셨지만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전 직장에서 제안 한번 해주시고 이제 북스톤으로 이직하셔서 다시 한번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제가 미팅이란 걸 처음 해본 출판사가 여기였어요. 네, 왜냐면 그거는 출판사에 대해서와 그리고 그때 그 편집자분에 대한 어떤 호감, 그 신의 같은 것 때문에 뵀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때도 뭐 그걸 수락할 생각 같은 거는 잘 없었고, 왜냐면 그때도 기획이 어쨌든 조금 더 자기개발스러운 기획이었고, 저는 자기개발서를 쓸 수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 만나뵙기 하루 전인가에, 제가 이틀 전인가에 션 베이커 감독님이라는 분이랑 그 아노라 플로리다 프로젝트를 찍으신 그분의 인터뷰를
인터뷰를 제작해서 올렸었고 저 개인적인 의미가 굉장히 큰 인터뷰였는데 그걸 보시고 거의 하루 사이에 기획을 바꿔 오셨어요. 그때는 이제 영화 근데 그럼 그냥 영화책 쓰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셨었고, 그러니까 영화랑 어떤 일을 결부시킨 에세이 같은 것, 지금의 책에도 사실 그런 것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제 콘텐츠에 대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그 경험 자체가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게 유연함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너한테 중요한 걸 썼으면 좋겠다 같은 게 좀 그때부터 느껴졌었고, 에세이를 쓰자고 제안해 주신 것도 처음이었고, 다른 분들은 말씀해 다 지식, 자기개발이었으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 지금이야 조금 더 에세이 제안 같은 것들도 들어오지만 그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덜 얼굴이 비춰지고 하던 입장에서 뭘 믿고 그때 구독자 한 2만 명 됐을 텐데 예, 에세이를 쓰자고 할까 신기한 사람들이네 같은 게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르도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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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마침 작가님도 작가님이지만 편집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래서 같이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어떤 독립을 하거나 임프린트에서 독립을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표님을 이제 알게 되신 거군요. 미팅하러 그때 진행이 미팅하러 되면서. 와서 그러니까 그 기획 제안 자체를 대표님이 하셨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슬슬 마무리하는 단계인데요. 저희 두 분은 이제 컨텐츠 헤비 유저시기도 하고 직접 생산하시는 분들이기도 한데 이 종이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살아오면서 긴 시간 학습 도구로도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도구로도 활용을 하셨을 것 같고 조금 더 입체적인 책보다는 조금 더 입체적인 컨텐츠들을 만드시고 소비하시는데 그럼에도 책으로 내셨던 이유가 궁금해요. 토요랑님, 책은 안 없어질까요? 예, 약간 공식 질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앞선 게스트분들 답변을 들을 때마다 다 어려운 질문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해주신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은 뭐냐면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작년에 냈던 그 책의 초고 원고가 원래 먼저 있었고 그 초고에 대해서 이거를 바깥으로 공개를 하는 게 좋겠다 하시는 분과 공개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리고 공개를 한다고 했었을 때 그 방식이 꼭 책이어야 될까? 지금과 같은 약간 논픽션 기록물이어야 될까? 아니면 이걸 좀 픽션화해서 웹소설 같은 형태로 내면 어떨까? 뭐 드라마 대본처럼 내면 어떨까? 뭐 되게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막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 저는 제가 선택한 게 결국은 제일 드라이한 버전의 종이책, 그러니까 책으로 내자라는 거를 선택을 했었던 거였고, 그냥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 이야기가 담겨야 되는 원물에 가장 가까운 버전은 책일 수밖에 없다고 당시에는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욕심이었는데 저는 이거를 최대한 빨리 털고 이 다음으로 나가고 싶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예컨대 픽션화의 다른 포맷으로 막 가공되기 시작하면 이 작업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거, 또 저한테는 마이너스 요소였기 때문에 애당초 이거 다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고요. 딛고 가야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책이라는 것이 당연히 이제 어떤 컨텐츠를 담는 그릇의 하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책보다는 뭔가 아까 제가 문장을 되게 좋아한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문장, 대사, 글, 텍스트 이런 것들에 저는 훨씬 더 애정이 큰 사람이기는 하고요. 활자 매체.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올해 상반기에 진짜 많은 드라마를 봤지만 저는 두 분보다 두 분은 영화를 훨씬 좋아하시는 것 같고 저는 드라마를 훨씬 좋아하거든요. 근데 다들 상반기에 좋아하셨겠지만 저도 모자무사를 되게 인상적으로 봤는데 그 모자무사에서 저는 제일 제가 좋아했던 대목은
11화 정도에 배종옥 배우가 자기 딸 고윤정 고윤정. 배우한테 다 쓰고 끝내라고 얘기하시는 대목이 있어요. 한 2, 3분 정도 혼자 쭉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쓰는 행위 자체가 무언가를 끝내는 거, 완전히 끝내는 거에 너무나 도움이 된다는 거는 제가 이제 작년에 온몸으로 체감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 대사가 저한테는 훨씬 더 이렇게 확 와닿았던 대사기도 했었거든요. 답이 좀 길어졌지만 돌아가면 그게 뭐 컨텐츠를 담는 그릇은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이 기술 때문에 발전을 하긴 하겠지만, 그냥 거기에 들어가는 그게 어떤 감동을 주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뭐 재미를 주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진짜 아주 메시지가 뾰족해서 듣는 사람들한테 약간 와하는 뭐 어떤 충격이나 고양감을 줄 수도 있고 다양하겠지만, 근데 그런 걸 담을 수는 현재 제가 생각하는 가장 넓고 물렁물렁하고 좀 ROI가 높은 포맷이 저는 지금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래서 책을 지금도 좋아하고 많이 보는 편이고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네.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모장수사 드라마도 또 생각이 나면서 그렇습니다. 네. 성우님은 작가로서의 어떤 캐릭터 자아를 원하시지 않음에도 이렇게 출간 계약을 하시고 딜레마에 빠지실 정도의 기간인데도 이렇게 책 고민을 해주시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저 같으면, 그리고 제일 오래 한 일이 사고 실험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해보고 시도하고 그만두는 것도 하나의 시도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안 해도 되는데, 계약한 걸 사실 파기해도 되는데, 그쵸. 그렇지 않은 이유는 그렇지 않은 이유는 네. 인간 사람 된 도리로서 느리는 책이잖아요. 근데 저는 소령님 말씀 중에 거기에 되게 공감했던 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책이라는 것을 뭐 저 역시도 매체 중에 하나로 바라보고 있고, 멸종하면 안 되는 대상, 어떤 안타까움의 대상으로 보고 있진 않아요. 뭐 그렇게 따지면 영화 업계도 드라마 업계도 다 어려운 건 다 매한가지라서 책만 사실 특히 더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저는 어떤 매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아름다움, 특성, 사실 저희가 잠깐 쉬는 시간에 스포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드렸었는데, 오늘 맥시마이즈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네. 저는 그 매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름다움, 왜냐하면 형식이라는 것은 어떤 제한이잖아요. 동시에 제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맥시마이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방을 찍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책이라는 형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름다움, 그리고 그것의 효능, 미, 어떤 경험이 분명히 있고, 저도 그것을 좋아해요. 네. 그거는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과는 좀 영상의 형태, 비디오 팟캐스트의 형태랑은 분명히 다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책이 다른 매체들에 비해 더 그러니까 어떤 우열 관계는 모르겠지만 이것만이 줄 수 있는 것은 있다. 하지만 이것만이 줄 수 있다는 것조차 사회적 합의잖아요. 그럼. 이걸 읽고 자란 사람들만이 공유하는 감각인데, 어쨌든 갈수록 독서 인구라는 것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이 감각 자체를 공유하는 미래 세대는 더 적을 것이니까 언젠가는 사멸할 수도 있겠다. 근데 일단은 대한민국 인구 그 많은 포션이 40, 50대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책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존속은 하지 않을까. 그런 줄어들고 어떻게 보면 좀 사라지고 있는 독서 인구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이게 더 많아지는 게 아니라 더 불씨가 점점 더 작아지는데도 이걸 하겠다라는 거에도 사실 아름다움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낭만적으로 착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분이 이제 마무리로 이렇게 얘기해주는 말씀이 오늘 저희가 1시간 반, 2시간 녹음했는데 저도 한 명의 생산자로서 또 울림이 있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편집하고 활자화해서 또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저희가 말을 나눈 게 아까 소령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생각들이
저희가 나눈 이 대화들이 누군가한테는 대사로 꽂힐 거라고 또 생각을 하면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진짜 책임 없는 쾌락 너무 좋았습니다. 네, 다음에 마이크 없이 또 헤드폰 없이 대화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주 뒤에 또 생각의 미감을 높일 대화를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네.